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그동안 차트 기록들을 참 많이 소개했는데요. 그 대부분은 미국 빌보드 차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영국으로 가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영국을 기준으로 탄생한 차트 관련 재미있는 기록들을 몇 개 묶어봤습니다. 일단 2위를 기록한 곡 중에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한 곡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팔고도 1위에는 오르지 못한 곡은 무엇일까요? 바로 웸의 1984년 싱글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곡은 단기간에 100만 장 이상을 팔아치우며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같은 날에 밴드 에이드의 Do They Know It's Christmas가 발표되는 바람에 1위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밴드 에이드의 이 곡은 당시에 무려 370만 장이 팔렸죠. 한마디로 운이 없었네요. 그렇다면 가장 적은 양을 팔고도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한 곡은 무엇일까요? 바로 2006년 올슨의 No Tomorrow입니다. 겨우 17,694장을 팔았습니다. 2006년이면 MP3의 시대니까 음반 판매는 확실히 줄 수밖에 없었겠죠. 음악은 올슨의 No Tomorrow 듣겠습니다. 2006년 앨범 No Tomorrow의 타이틀곡입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김인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국민연금 2060년이면 고갈. 답은 보험료 인상일까?입니다. 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는 돈은 꾸준한데 받을 돈 갈수록 적어진다.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이제 막 취업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 안 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오는 2060년, 한 40년 정도 지나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재정이 다 고갈된다. 라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높여야지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 보고서를 내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금연구센터의 백혜연 박사님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혜연입니다. 네, 국민연금 이 재정 상황 별로 안 좋은가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2013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의 규모 경우에는 2,075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한 36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기금의 규모는 약 427조인데 점점 지금 2043년까지는 기금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가 그럼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2013년에 저희 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장기 재정 추계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진행된 결과로서 봤을 때는 2043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지만 네.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을 해서 2060년 정도에는 이제 고갈이 된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발생 가능한 그러한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44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은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2043년에 제일 최고점을 찍고 아. 그다음에 이제 하락을 해서 감소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60년에 이제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보도에서도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문 기사들 보면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선다라고 했는데 적자가 되는 건 아니군요. 예, 그거는 네. 아닙니다. 재정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예, 예. 얘기를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재정이 줄어들면은 방법은 재정을 많이 불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뭐 다른 제도적인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네. 보험료율 인상만이 일단은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험료율이 지금 1998년부터 해서 9%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예, 9%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전에도 이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지긴 했었지만 네. 이제 워낙 이제 그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많은 연구자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이번에 낸 보고서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몇 %까지 몇 %포인트 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추산을 하셨나요? 예, 저희 연구에서는 일단은 이제 뭐 재정 목표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목표를 이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뭐 고갈 시점이 언제냐 이것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 목표라는 거는 하나의 그 기금이 어떠한 특정한 수치나 목표를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그 타겟을 설정을 하는 목표인데요. 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그거를 2100년 안에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험료율이 얼마나 네. 돼야 되는지를 산출을 했었고요. 예. 네, 산출을 해보니까 약 15에서 16%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15에서 16%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2018년부터 바로 9%에서 15%로 인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만 고갈되지 않는다. 2100년 안에는 그렇게 이제 나온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제안을 했던 거는 네. 약간의 이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한 뭐 1에서 2% 포인트씩 올리는 거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그 단계적이라는 것은 뭐 1, 2년 사이에 한 1, 2% 포인트씩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건가요? 예, 최대를 예를 들어서 15%로 설정을 해놓고요. 네. 그거를 저희 연구에서는 2018년, 그러니까 다음에 제4차 재정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그 시점부터 5년에 한 번씩 네. 2%포인트씩 올려서 15%에 도달하는 거를 이제 시나리오로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18년에는 11%가 되고 2023년에 13% 그리고 2028년에 15%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2100년 이후로 재정 고갈 시점이 미뤄진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다고 거죠? 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율 인상을 시키는 것 자체에 국민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뭐 만약에 부가 방식으로 국민연금 그 적립 방식이 바뀌더라도 예. 보험료율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적인 변수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국민들을 좀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일단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이렇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해도 부담되니까요. 네.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어때요? 수익률이요. 수익률을 수익률.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예, 지금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제 운용본부에서 기금을 네.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좀 이제 안전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수익률이 채권. 그렇게 많이 높지는 못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좀 대체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사모와 같은
그런 쪽으로 투자 방향이 좀 옮겨간다면, 그쪽의 비중이 옮겨간다면 우리가 수익률도 함께 올려서 네. 보험료율을 뭐 많이 올리지 않고 수익률을 올림으로써 재정의 그 안정화를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부분은 언급은 안 됐나요? 이 보고서에는 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예.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기금 운용 수익률과 보험료율 인상이랑 같이 조합해서 이제 봤던 연구 결과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금의 보험료율인 9%요. 이게 각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연금들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할 텐데요. 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도에 일단은 달라서요? 네네, 뭐 제도가 형성된 시점도 그렇고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도입된 시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을 돼서 줘야지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그 변수가 제일 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변수들도 있나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수명 연장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이슈가 많이 안 됐다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보험료를 만약에 인상을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당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모든 정책을 만들어질 때 과정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어떤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많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뭐 찬반 의견을 좀 이제 수렴한 후에 진행이 돼야지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안 쉬우면 어떡하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은 물론 기금이 이제 굉장히 이제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네. 미래 세대 지금 저희가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게 네.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조금씩 대비를 해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우리나라가 중요한 시점에 들어서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의 백혜연 박사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스포츠 속의 경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스포츠 앤 머니. 앞으로 다가온 3년 앞으로 다가왔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적자 논란 때문에 분산 개최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공하기 위한 방안 경제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주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무 상담 진행을 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 있거나 하시면은 좋은 쪽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메시지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저효과입니다. 어떤 회사의 올해 영업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면 그 회사가 올해 영업활동을 평소보다 2배로 잘한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해 영업실적이 유독 낮아서 올해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지난해에 직원들이 대규모로 퇴직을 했다거나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닥쳤다거나 했다면요. 이렇게 과거 시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현재 나타난 결과가 과장된 것을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올해 1월 소비 지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줄었다고 해서 섣불리 경기가 둔화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지난해 1월에 설 연휴라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설이 2월에 있잖아요. 또 올해 4월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면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스포츠앤머니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얼마 안 남았네요. 3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기도 하지만 경기장 완성하고 또 뭐 교통, 숙박, 여러 시설들 완비를 하려면은 시간은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 결국은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의 경제학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파헤쳐 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표현이 너무 경박했나요? 근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 일단은 일본과의 분산 개최 얘기는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분산 개최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계속 나오고 네. 있죠. 일본과의 분산 개최나 아니면 이 남북 분산 개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죠. 좀 높아 보이죠. 예. 그래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국내에서 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게 항상 유치할 때는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 나오면은 정말 장밋빛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는 건지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그럴 줄 알았다라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왜 문제가 돼서 지금 평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분산 개최를 해야지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딱 하나. 돈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장밋빛 경제 효과 네. 그리고 유치할 당시에는 8조 8천억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그게 플러스라는 거잖아요. 지금 13조 원이 됐거든요. 네. 불과 한 4년 만에. 예.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제 예상으로는 13조 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조 원이 그 예산이요? 예, 예산은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네. 여태까지
이 국제대회 이벤트를 개최한 것을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13조 원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냐. 그렇죠. 많이 아니면은 남기면 되죠. 예. 그러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한 보름 동안 올림픽 하기 위해서 쓰고 버리는 돈이 되면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지금으로서는 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경기장 활용해서 쓰면 되겠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강원도에서는 일단 그쪽에 경기장 짓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지금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예. 착공이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왜 늦어졌냐 하면은. 혹시 돈 마련이 안 됐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6개 정도의 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정률이 한 10%에서 20% 정도. 네. 기반 조성이 거의 끝난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거기에서 그만두는 게 그나마 매몰 비용을 버리고 예. 분산 개최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겠죠? 그런 지금 이제 매몰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단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예. 또 돈이 또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분산 개최가 힘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인데 사실은 매몰 비용도 매몰 비용이지만 네.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더 큰 문제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만한 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네. 이 시설들을 경기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 1, 2회, 한두 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담이 훨씬 더 엄청나다는 얘기죠. 강원도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계획된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이 시설들을 지역민들을 위한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뭐 이 다목적 복합 문화 센터로 이제 네. 활용하겠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왜냐하면은 그 멀티플렉스하게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네. 위해서는 애초에 설계서부터 이런 요구들이 반영이 돼야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설계할 때 없었습니다. 그냥 경기장만. 예. 그러니까 네. 사고 활용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공연불 수준의 얘기만 나올 뿐이죠. 그렇군요. 근데 혹시라도 예. 그 올림픽을 열었던 곳에서 이렇게 많이 경기장을 짓잖아요. 그걸 잘 활용했던 사례는 없나요? 과거의 사례. 대표적인 경우로는 예를 들면은 사실 이제 전제를 하나 하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올림픽이 워낙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 올림픽 시설물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런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목적이 런던 올림픽의 목적은 적자를 줄이자였어요. 그래서 이 마른 수건을 막 쥐어 짠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 폐자재들을 재활용해가지고 지었고 또 일부 경기장들은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철거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도 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드물게 네. 릴레암메르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조그마한 도시였었거든요. 네네. 시골 마을이었었는데 올림픽 자체로만 보면은 적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조그마한 소도시가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그렇죠. 그 이후에 예.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 네. 효과는 보기는 봤죠. 릴레암메르 우리나라가 썰매인가요? 뭐 잘해가지고 갑자기 떴던 그 예. 도시 아닌가요? 근데 이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올림픽의 저주라는 표현도 저희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 올림픽을 열고 나면은 그걸 어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일단 잔치는 성대하게 치러야지 되니까 그렇게 예. 하고 나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런던이나 릴레함메르는 잘한 경우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적자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올림픽의 저주이냐 하면은 네. 물론 이제 이 20세기 초반에도 이 근대 올림픽이 열리긴 했지만 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냉전의 시대가 열렸죠. 네. 이 서방과 동구에.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한 80년대까지는 이 올림픽이 굉장히 스펙타클 올림픽한 개념이었었어요. 왜 스펙타클로 가냐 하면은 네. 규모를 키워서 화려하게 개최해야지 네. 국력의 과시이고
우리 민족의 어떤 자부심 예. 고양. 그래서 선전선동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이 굉장히 커가지고 서로 이 규모의 경쟁을 벌였던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외형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개체 도시나 개체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지고 환경 파괴도 심해졌다 이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면서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슬림화시키자. 네. 해서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에 발표된 올림픽 아젠다 2020. 네. 1국가 1도시에서만 개최했는데 이것을 예. 풀어가지고 여러 도시 또 여러 국가에서 분산 개최하게 되면은 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IOC의 입장이죠. 근데 IOC가 이걸 왜 내놨지라고 이제 음모론 같은 것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모론은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네. 현실적이진 않다고 하고요. 네. IOC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형 경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IOC도 고민을 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였죠? IOC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뭐냐면 이 독일의 미넨이나 네. 노르웨이의 오슬로 그리고 이 덴마크의 그 스톡홀름 같은 도시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올림픽 개최를 불결시켜 버렸어요. 또는 네. 이 시에서 예. 이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중앙 정부가 재정 보증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림픽을 무산시켰거든요. 예.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IOC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외형 경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도시들이 한 군데도 안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고민 끝에 오랜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던 이 아젠다 2020을 네. 발표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도 좀 거기에 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당연히 지금 좀 아닌 분위기가 정부나 혹은 그 예. 지방 정부에서는 좀 있죠. 근데 거기엔 중요한 코드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올림픽이 뭘까요? 올림픽이요? 스포츠 행사죠. 네. 근데 이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거든요. 정치인가요? 그렇죠. 예. 정치이기도 하고 예. 경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왜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했느냐? 이 경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거든요. 네. 근데 돈 때문에 결국에 이제 돈을 줄이자. 이 중앙정부에서도 문체부에서도 그 투여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묘안을 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횡계리에다가 개폐식장 짓잖아요. 네. 인구 4,000명인데 4만석 규모의 이 개폐회 식장.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이것을 강릉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쓰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죠. 왜 무산됐냐면은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반대를 하느냐?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물들이 생기게 되면 전시 효과. 지역 개발도 예. 되고 혹시 경제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대개는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IOC도 아젠다 2020을 내놓고 뭐 많은 단체나 이렇게 지금 최동호 평론가께서도 이렇게 분산 개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지만 완강해요. 예. 예. 변화가 없는 한은 또 그대로 가지 않겠어요? 이제 이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원안대로 예. 간다. 네. 지금 단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치한 평창 동계 올림픽인데 세 번이나 원안대로 세 번 재수해가 유치했고 네. 그리고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분산 개최는 힘들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네. 이 말뜻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세 번이나 재수해서 유치한 동계올림픽이라는 뜻은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떤 갖고 있는 명분이나 의미를 강조하시는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미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지나갔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좀 더 이 계산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본다고 한다면 네. 애초에 나왔던 IOC가 우리에게 은근슬쩍 떠봤던 일본과의 분산 개최는 네. 힘들지라도 예. 또 이 남북 분산 개최는 넘어야 할 벽들이 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존의 시설들이 있는 네. 태릉에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이 있고요. 네. 또 아이스링크도 이 고양이나 이 목동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활용하는 방안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복잡한 과정이 의사결정만 이루어지면은
복잡한 과정이 없는 문제이고요.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예. 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이유 씨 얘기랑 조금 더 여쭤보려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요? 예. 아이고. 너무 재밌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무상담이고요.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바쁠 때죠, 이제. 네, 바쁜 게 좋은 거기도 하죠. 네. 네. 지금 세무 관련해서는 상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시즌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바로 상담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네, 네. 6236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스크린 골프장을 인수해서 새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대금에는 권리금 1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권리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지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고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권리금 계정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셨는데 말이 일단은 어렵네요. 우리가 이렇게 가게 상가를 예. 인수하게 되면 꼭 권리금 같은 게 있어요. 네, 그죠? 네. 바닥 권리금이라고도 하고. 일단은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권리금을 주시면 소득세법상 상각 대상인 무형 고정자산이 됩니다. 네. 형태는 없지만 그것도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하시게 되면은 무형 고정자산 영업권 네. 영업권이라고 장부상에 기록하시면 돼요.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 1억 원은 이제 자산입니다. 이거를 향후에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상각기간이 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1억 원을 주셨으면 영업권 1억 원 계상해 놓고 해마다 2천만 원씩 네. 영업권 상각을 하시게 되죠. 아. 그러면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 주실 때 네. 1억 원을 주실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3054님인데요. 저희 회사는 도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20일에 폐업한 거래처가 연락이 두절이 돼서 회사의 외상 매출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손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이게 물어보셨어요. 어려운 얘기네. 조금 전에 제가 네. 권리금 주실 때 네. 원천징수에 사업소득이라고 그랬는데 네. 사업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기타 소득. 원천징수하시고요. 네. 자, 이분은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매출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죠. 예. 이렇게 미수금을 못 받게 되면 네. 그 상법상 정해져 있는 어떤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돈을 못 받습니다 하고 대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인가요? 이게 이제 상법상의 일반적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인데요. 네. 민법으로 가시면 이것보다 단기 시효 규정이 또 있어요. 아. 그래서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물품을 이렇게 네. 판매하고 그 물품의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예.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예. 못 받는 경우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인정을 합니다. 이분은 그럼 3년 넘어버렸는데요? 예, 3년. 예. 3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상법상은 5년이고 민법상 3년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 도매업이고 매출 본인 회사에서 제조한 판매한 영업대금이기 때문에 3년의 시효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분 질문 중에 2012년 2월 20일 날 폐업했으니까 올해가 3년째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폐업일이 2012년 2월 20일 딱 올해로 3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소멸시효를 시작하는 거는 이 거래 상대방이 폐업을 한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언제 물품을 줬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기산일이 민법에 네.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그 권리가 언제 확정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매출했습니다라고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시점.
네. 그걸 이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날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3년이 됐군요. 그렇죠. 예. 2012년 2월 20일 이전에 매출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전에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이었다. 네. 그러면 뭐 금년 1월이 될 거고 2011년 뭐 10월이었다 12월이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 이걸 대손 생각을 하려면 그러면 못했어요. 우리가 네. 만약에 2011년 하반기였다면은 이번 1월 달 확정 신고할 때 네. 부가가치세 대손 공제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1월에 근데 못했으면은요? 못했으면은 네.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텀에 하는 게 아니고 2015년 1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할 때 네. 대손을 생각을 못했죠. 대손세액 공제를. 네. 그러면 그때 부가세 신고를 다시 경정 청구를 해서 내가 네.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를 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못했다.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경정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경정 청구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네.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신고에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덜 냈다 네. 그러면 수정 신고고 네. 더 냈다 돌려달라 이거는 경정 청구입니다. 청구. 그래서 그때 그 기간으로 돌아가서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3년이 되기 전에 내가 그 거래처에 청구를 한번 보냈다든지 예. 다시 한번 독촉을 했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네.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소멸시효 완성이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건 3년 동안 네.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건데 요런 행위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죠. 네. 이런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이 됩니다. 좀 복잡해집니다만 네. 이런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게 없었다면은 네. 통상적으로 매출이 확인된 시점, 매출 발생이 확인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고요. 그 날짜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명확하게 들어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0263님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매월 한 번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회장은 월 50만 원, 이사는 월 20만 원, 감사는 10만 원, 그리고 일반 동대표 5만 원 이렇게 해서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의 참석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회의 참석 수당이 많네요. 그죠? 50만 원, 20만 원. 네, 많네요. 자, 일단 저희가 예. 각종 위원회나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거 참석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데 실비 변상적인 뭐 교통비를 받았다 이러면 비과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금액이고 뭐 정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걸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급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관계가 있어야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건 고용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고용관계가 없이 다만 입주민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면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면 인적 용역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예.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 번 우발적으로 참석하면 기타 소득이 되겠죠. 네. 이 경우에도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네.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3.3%.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네.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요. 기타 소득일 경우에는 22%. 기타 소득이 예. 원천 징수율이 높아요. 이렇게 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 매월 한다 그랬으니까 네. 이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회장님한테 50만 원 준 금액에 대해서 3.3%씩 매월 떼고 드려야 되는 이걸 거군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지급조서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입주자 대표회의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왜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갈 수 있고요.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예, 고용관계 네. 아니고 여러 가지 위원회도 정례적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어서 네. 실비 변상적인 교통비 외에도 정액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급조서 이거 금액 얼마 안 되는데 네.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하셔야 됩니다. 꼭 해야 지급조서 되고요. 불이행 가산세가 있어요. 오. 이제 아파트 입주자, 아파트 관리 뭐 이런 네네. 부분도 다 회계감사 이제 의무화되는
경향이고 그렇죠. 이래서 예. 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 많이 있었는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